그는 스웨덴 의사당 앞 다리 위에 서서 작은 벨벳 상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 잠시 후 19세기 왕실 보석공이 만든 귀한 보석은 얼음장 같은 발트해 시면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진정한 상실이었을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사라짐이었을까? 크리스티나 공주의 다이아몬드 진주 티아라, 한 시대를 수놓은 보석이자 스칸디나비아 왕실의 개인적인 유물은 마치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듯했다. 그토록 섬세하고 개인적인 유물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야만적인 방식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단순한 배신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북유럽의 군주국들이 두 번째 부흥기를 맞이하던 시기였다. 19세기 중반 스칸디나비아 왕국의 궁전들은 허영심의 발로가 아닌 다가오는 국가적 재건 시대의 시각적 증명으로서 다시금 눈부신 사치의 빛으로 채워졌다. 신고전주의 양식 궁전들의 엄격한 외관, 문장이 새겨진 마차,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예법들이 촛불의 광채와 은식기에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생동했지만 권력과 세련된 취향의 진정한 언어는 여전히 보석 장신구였다. 바로 이 시기 약 1857년경 스웨덴의 명망 높은 보석공 터도르칼 리브하겐의 공방에서는 정치적 상징이자 가문의 유물로 구현되어 결국 망각의 물결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던 한 프로젝트가 싹트고 있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보석공 리브하겐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권력의 부적을 창조했다. 그의 작품들은 공주와 여왕, 외국 대사들은 물론 로마 교황까지 장식했다. 그 장인은 장난기 넘치는 모노그램 양식과 북유럽 모던의 세련된 미니멀리즘을 융합시킨 후기 신고전주의 로코코 스타일의 보석들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작품 중에서도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오스카르 1세 국왕의 왕비, 나사우의 소피아 여왕의 개인적인 지시로 제작된 다이아뎀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과제는 명확했다. 가볍고 우아하며 마치 바닷바람의 숨결 같은 공기처럼 가벼우면서도 위험 있는 티아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주문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 독일 귀족 가문 출신인 소피아는 스칸디나비아 왕실의 정치적 동맹뿐만 아니라 하이패션 액세서리에 대한 자신만의 탁월한 감각 또한 불어넣었다. 그녀는 직접 형태 스케치에 참여했고 보석과 금속의 색상까지 직접 골랐다. 소피아는 상징주의 사상에 깊이 공감했으며 바로 그녀의 강력한 요청으로 디자인에는 바다 진주가 포함되었다. 이 진주는 발트해와 그들의 새로운 조국의 안개 낀 해안을 상기시켰고 고전적인 커팅의 오래된 다이아몬드 로제트는 베르나도트 왕조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티아라 제작에는 반년 이상이 걸렸다. 각각의 진주는 수작업으로 선별되었다. 매끄러움, 무광의 은은함, 완벽한 대칭성, 그 어떤 것도 전체적인 조화로운 리듬을 방해해서는 안 되었다. 선택된 금속은 특별했다. 전통적인 노란 백금이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의 은이 섞인 화이트 골드가 선택되었다. 이는 구조물에 스웨덴의 빛을 담은 듯한 거의 수채화 같은 유난히 차가운 광택을 부여했다. 티아라 자체의 구조는 거의 세공처럼 극도로 가벼워 여왕의 옆모습을 무겁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진정 마법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자 강대국들의 연합, 스칸디나비아와 중앙 유럽 간의 미학적 합의, 그리고 북유럽 왕관과 이제 막 연을 맺은 젊은 여왕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한 세기가 넘게 흐른 뒤 이 연약한 기적이 시대의 승리가 아닌 차가운 시면 속으로 사라진 수수께끼로서 다시금 헤드라인에 오르게 될 줄이야. 나사우의 소피아 여왕이 자신과 스칸디나비아 왕실에 선물한 이 티아라는 우아함과 장인정신의 결정체였다. 얼핏 보면 동시대의 화려한 제국주의적 다이아뎀에 비해 소박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바로 그 소박함 속에 미학적 메시지의 강렬함이 담겨 있었다. 보석공은 스웨덴과 독일 모두에서 보기 드문 섬세한 구성을 활용했다. 떠오르는 듯한 중앙부를 가진 엄격한 대칭, 가벼운 물결 모양의 베이스 라인, 그리고 교차되는 요소들의 놀랍도록 정교한 리듬이 그것이었다.
리브하겐 장인의 작품은 형태의 미니멀리즘과 실행의 복잡성 사이의 균형이 경이로웠다. 다이아뎀의 중앙선은 상아색의 무광택 표면을 가진 둥글고 동일한 지름의 바다 진주로 이루어진 프리즈 장식의 빗살 무늬를 형성했다. 이 진주들은 백금은 합금으로 된 거의 보이지 않는 지지대에 고정되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진주들 사이에는 오래된 로즈 커팅 다이아몬드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무게로 압도하기보다는 빛의 유희로 매혹하는 보석들이었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진주는 왕관 위를 미끄러지는 듯했고 다이아몬드들은 얼음별의 차가운 광채를 뿜어냈다. 바로 33개의 면을 가진 오래된 로즈 커팅이 이 보석들에게 그 어떤 현대 다이아몬드 커팅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독특한 몽환적인 불꽃을 부여했다. 계획된 바에 따르면 여기에는 마법적 상징에 대한 유행의 메아리가 담겨 있었다. 숫자 셋, 33개의 면, 중앙에 3개씩 3번 놓인 진주들, 이 모든 것이 조화와 대칭, 왕좌의 흔들림 없음을 암시했다. 보석을 고정하는 장치들조차 너무나 우아하게 숨겨져 있어서 티아라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머리카락에 잠시 머물며 미끄러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샹첸된 보석의 수에도 불구하고 장신구의 무게는 180g을 넘지 않았는데 이는 19세기 중반으로서는 경이로운 기술적 성과였다. 보석공들은 팔라듐과 은이 섞인 특별한 합금으로 받침대를 용접하고 그 안에 부드러운 비단으로 된 내부 쿠션을 남겨둠으로써 이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티아라는 몇 시간 동안 착용해도 압박감을 주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접었을 때는 버건디 와인색의 곡선형 벨벳 상자에 들어갔으며 상자 안쪽은 순백의 테피터로 안감 처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보석 예술 작품이 그러하듯 이 티아라는 변형이 가능했다. 구조상 진주 프리즈를 분리하여 목걸이의 펜던트로 착용하거나 브로치의 중앙 요소로 고정할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속 받침대 안에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고딕체로 새겨진 SN, 소피아 나사우, 이니셜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여왕의 개인적인 서명이었고 마치 단조 공예품이 아니라 공중의 펜으로 휘갈겨 쓴 듯 가벼운 이 장신구에 대한 그녀 자신의 애정을 나타내는 인정이었다. 보석 선택에서부터 숨겨진 상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학은 타협 없는 취향, 변치 않는 전통에 대한 애착, 그리고 왕실의 위엄과 거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결합하려는 열망을 말해주었다. 이 다이아뎀은 감탄을 요구하지 않았고 침묵을 이끌어냈다. 목소리가 멈추는 존재감,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바로 이런 종류의 물건이 잔인한 배신에 직면할 운명이었다. 다이아뎀은 1860년대 장차 전 러시아의 황제가 될 알렉산드르 대공의 스톡홀름 방문을 기념하여 열린 성대한 연회 중 한 곳에서 처음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막 성년기에 접어든 소피아 여왕은 외교적 수완뿐 아니라 시각적 상징성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자 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은실과 프랑스의 문장화인 흰 백합으로 순화진 연회색 세틴 드레스를 선택했다. 바로 그날 저녁 리브하겐의 공방을 막 떠난 새로운 진주 티아라가 그녀의 정성껏 빗어 올린 머리 위에서 하늘빛 광채를 처음으로 뿜어냈다. 그 효과는 경이로웠다. 왕궁의 무도회장 가장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소피아가 실내악단의 연주에 맞춰 입장하자 말 그대로 숨을 죽였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촛불은 진주 위로 얼음 조각처럼 흩어져 마치 여왕의 머리 위에 오로라의 후광이 나타난 듯한 환상을 만들어냈다. 바로 그때 연회에 참석했던 한 독일 외교관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오늘 스웨덴 여왕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베스테르보텐 해안의 얼음 여신의 인장을 지닌 듯했다. 이 사건은 장신구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다이아뎀은 순식간에 유행을 타서 도시 신문들은 만찬의 정치적 측면보다는 소피아의 보석과 그녀의 이미지의 섬세함에 대해 더 많이 다루었다. 귀족 여성들은 비슷한 것을 주문하려고 애썼지만 어떤 보석공도 왕실 티아라의 공기처럼 가벼운 우아함을 재현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이 장신구의 특별한 구조에 대한 소문은 코펜하겐, 헤이그, 런던에까지 퍼져나갔다. 패션 평론가들은 여성성이 외교적 무기가 되는 새로운 유형의 왕실 스타일에 대해 논했다. 이 공개 이후 티아라는 소피아의 공식 의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헌법의 날 축하 행사, 외국 대사들의 방문, 심지어 궁정화가 베른하르트 엘리아스가 그린 공식 초상화 중 하나에서도 티아라를 볼 수 있었다. 이 그림에서 다이아뎀은 왕실의 이미지 위에서 너무나 설득력 있게 빛나서 나중에 궁정 패션에서 스칸디나비아 상징주의의 예시로 복사본이 그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위상을 가장 섬세하게 보여주는 비유는 1872년 9월에 기록된 한 일화일 것이다. 폭풍우가 치는 동안 궁정 시녀들을 태운 페리가 스톡홀름 항구에 발이 묶였다. 소피아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부두에 나타났다. 그녀는 엄격한 코트와 어두운 베일, 그리고 바로 그 티아라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얼음 같은 바람을 뚫고 바라보았고 진주는 폭풍 속에서 흔들리며 마치 왕실의 굳건한 결의의 정수를 그녀의 머리 위에서 비추는 듯했다. 티아라는 무도회장의 빛에서 벗어나 신화의 일부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궁정 스타일리스트들은 그녀를 전령의 티아라라고 불렀다.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장신구가 단순한 퍼레이드용이 아니라 위대한 여인이 말없이 이야기하는 순간들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수십 년 후 소피아 여왕의 서거 후 티아라는 베르나도트 왕조의 여러 세대를 거치며 여정을 이어갔다. 점차 공식적인 왕실 보물로서의 지위를 잃었지만 더욱 개인적이고 거의 친밀한 가치를 얻게 되었다. 이 유물은 연장자 상속권이나 직계 상속에 의해 전달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과 깊은 가족의 정에 의해 전달되었다. 이 장신구는 역사책에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한 여성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녀가 이 연약한 보석이 지닌 영혼의 온기를 구현하는 존재가 되었다. 엘사 베르나도트였다. 소피아의 손녀인 엘사는 왕조의 조용한 심장으로 불리는 여인이었다. 교육을 잘 받았고 6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회화와 꽃 정원을 사랑했던 그녀는 궁정의 음모 대신 자비와 보살핌, 봉사로 가득 찬 긴 삶을 살았다. 바로 엘사가 소피아 여왕의 차남인 그녀의 아버지 오스카르가 이 가족 유물을 여성 계승의 상징으로 물려준 후 티아라를 상속받았다. 이 장신구는 엘사의 티아라로 불리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거의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소유를 벗어나지 않았다. 티아라는 1964년 구스타프 아돌프 왕자의 막내딸 크리스티나 공주의 20일 새 생일에서야 다시 사교계에 빛을 발했다. 당시 80세가 넘었던 엘사는 젊은 대녀에게 사랑과 신뢰, 가족의 추억을 상징하는 선물로 이 장신구를 주었다. 이것은 솔직한 제스처였다. 지위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감정에 따른 선물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전환점이 찾아왔고 장신구는 다시 살아 숨쉬게 되었다. 언니들이나 사촌들과 같은 인상적인 보석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던 크리스티나 공주에게 이 다이아뎀은 진정한 보물이 되었다. 섬세한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녀 자신의 역사, 여성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동생 비르기타의 결혼식 날 바로 이 티아라를 60년대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에 아주 가벼운 빗으로 고정하여 착용했다. 바로 이 티아라와 함께 크리스티나는 노벨상 시상식에서 빛났고 이탈리아와 캐나다 방문 중 사진을 찍었으며 화려한 만찬에서 왕들과 대사들 옆에 앉았다. 공주를 본 모든 이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 장신구는 마치 그녀를 위해 태어난 듯했다. 우아함, 거칠에 없는 엄격함, 차가운 광택과 세련된 선, 티아라는 마치 그녀의 성격, 즉 절제되고 지적이며 내면의 품격으로 가득 찬 성격과 보이지 않게 하나로 녹아든 듯했다. 크리스티나의 남편 토르드 마그누소는 희귀한 인터뷰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티나가 이 티아라를 착용하면 나는 왕족 여인이 아니라
50년 전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젊은 여인을 봅니다.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티아라는 수십 차례 왕실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고 매번 등장할 때마다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티아라는 크리스티나 공주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을 화려한 반짝임보다 변치 않는 신뢰를 더욱 귀히 여기던 여유롭고 고귀한 스웨덴의 풍경 속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아우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칼 구스타프 국왕조차 언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를 진정으로 품을 줄 아는 이는 바로 크리스티나뿐이요. 그 시절 티아라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품격과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왕관의 손길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의 손길 속에서 티아라의 황금기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티아라는 그저 주인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을 넘어 오늘날 스톡홀름 왕실의 문을 과거의 쓸쓸한 부두와 박물관의 정막 속에서 메아리치는 무도회의 환영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주는 감동 어린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크리스티나 공주의 다이아몬드와 진주 장식 티아라는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진 듯 보호받으며 조용히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12년 한 사람의 손길이 닿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의 행동은 역사가도 보석 세공인도 심지어 왕실조차도 그 의미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득을 위한 절도도 사회에 대한 저항도 어떤 거창한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섬뜩할 정도로 일상적인 망각이라는 이름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장신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이 시작됩니다. 발트해의 맑고 고요한 수면 위로 파문처럼 퍼져나간 신뢰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19세의 젊은이였습니다. 왕실과 친분이 두터운 집안의 자제이자 크리스티나 공주의 남편 토르드 마그누손이 아끼던 젊은이였습니다. 첫눈에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며 겸손한 좋은 집안 출신의 학생으로 역사와 건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매우 개방적인 성격의 토르드는 사람들에게 쉽게 정을 주었고 이 젊은이는 곧 크리스티나 공주 부부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집을 비우고 업무를 보러 갈 때면 그는 스톡홀름 궁전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아파트에 남아 개에게 먹이를 주고 집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개인 금고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나중에 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열쇠는 침실 보석함 속에 그다지 꼼꼼하게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그는 크리스티나의 증조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가족 유물인 아쿠아마린 반지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에티오피아 국왕이 선물한 팔찌를,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 심지어 전 국왕의 커프스 단추까지. 그는 이 모든 물건들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개인 보석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총 수익은 이 물건들 중 단 하나의 가치조차 겨우 충당할 정도였습니다. 공주 부부는 즉시 분실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젊은이는 다시 금고를 열고 자신의 말에 따르면 언제나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을 꺼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의 티아라를 훔쳐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장신구였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국회 건물 뒤편에 있는 돌다리, 릭스브론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곳에서는 궁전의 탑들과 잔잔한 만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가다가 상자를 손에 들고 열어 티아라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지만 차가웠어요. 그리고 난간으로 다가가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파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의 흔적도 없이 무덤덤하게 뱉어진 그의 말들은 그 자체로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 없는 몸짓 하나, 그리고 시간조차 되돌릴 수 없는 사라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그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즉시 의심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장신구를 팔았고 자백은 추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팔았다 한들 지금 그 티아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해되었을까요? 녹여졌을까요? 아니면 아시아의 어느 보석 가게 먼지 쌓인 상자 속에 흩어져 있을까요? 어떤 추측도 현실의 공포를 덜어주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곤 스톡홀름 도심의 한 달이라는 자백과 지목뿐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잠수부들은 강바닥을 수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유속과 뻘, 거센 물살이 모든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여왕의 머리 위를 장식했던 고귀한 진주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화재나 전쟁, 혁명 속에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신뢰했던 한 소년이 그저 파티에 가는 길에 아무 의미 없이 휘두른 손짓 하나로 인해 말입니다. 수많은 다른 저녁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실 아파트에는 부드러운 불빛이 켜져 있었고 바닥은 늘 그랬듯이 삐걱거렸으며 벽시계는 이미 비어버린 홀에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티나 공주는 열려있고 텅 비어있는 금고 앞에 서서 그 벨벳 안감의 심장에 있어야 할 티아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티아라, 성인으로서의 삶, 사회생활의 시작, 가족 행사, 저녁 리셉션, 젊음의 마지막 반짝임과 성숙함의 첫 주름까지 그녀의 모든 삶을 말없이 지켜보던 그 티아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티아라 도난 소식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신문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던 처음 며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발견될 것이라는, 장신구가 잠시 나갔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체포되어 신문에서 바다에 버렸습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리브하겐 장인이 만들고 소피아가 전하고 엘사가 건네주고 크리스티나가 보존했던 모든 것은 단지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손가락을 풀었다고 진술한 릭스브론 다리 부근에서의 잠수부 수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스톡홀름은 말없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조문도 연설도 없이. 하지만 보석 예술의 전문가들과 감정가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시대의 장이 닫힌 것입니다. 박물관이 아닌 가족의 기억 속에 살아있던 물건, 궁전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전시품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착용하고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 상실된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공주 본인은 단 한 번의 짧은 성명만을 발표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는 세대 간의 개인적인 사치, 신뢰의 제스처, 만지고 교감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무거운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래도 카탈로그도 경매 망치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잔인하고 아무런 동기도 없는 우연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스칸디나비아 역사의 진주 같은 음표는 현악 사중주가 연주되기 시작하는 사적인 공간을 위해 만들어진 절제되고 섬세한 그 음색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티아라가 살았던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도 가능한 재구성 속에서도 말입니다. 여왕의 얼굴, 공주의 이마, 상자의 벨벳, 황금 걸쇠의 색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림자와 기억뿐이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다이아몬드와 진주 장식 티아라가 영원히 발트해의 물속에 잠긴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이야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물건이 사라지면서 말과 전설, 예술적 재구성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티나 공주의 티아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형태를 잃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상실의 상징이자 기억의 상징으로, 보석의 무게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함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티아라의 두 번째 삶은 이미 금과 진주를 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을 처음 주목한 사람은 스웨덴 국립미술관의 한 큐레이터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논쟁적인 연구로 여겨졌던 사라진 스칸디나비아의 보물들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전시품 중에는 판화, 사진, 스케치, 그리고 기록 보관소의 설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의 정중앙에는 노벨상 만찬과 여러 행사에서 찍힌 남아있는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크리스티나 티아라의 3차원 재구성 모형이 자리했습니다. 재현된 모습은 너무나도 실제와 같아서 많은 방문객들은 그것이 홀로그램이 아니라 진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진주의 반짝임, 오래된 다이아몬드들의 눈부신 광채, 가벼운 선의 흐름은 마치 기적이 허무에서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나중에 스칸디나비아 왕실 여성들의 개인 장신구를 다룬 사적인 왕실 전시회에서는 멀티미디어 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프로젝션을 통해 소피아, 엘사, 크리스티나 등 각 시대의 여성들 실루엣 위로 티아라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감정적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한 박물관 전시가 아니라 거의 기억의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티아라가 다시 유행하게 된 방식입니다. 2020년대 몇몇 스웨덴 디자이너들은 티아라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은색 구조물에 진주와 움직이는 요소를 결합한 유사한 미학의 액세서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잡지는 심지어 그녀가 숨쉬었고 우리는 다시 그 숨결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화보를 실었습니다. 티아라는 비록 사라졌지만 다시금 스타일, 세련됨, 그리고 유산에 대한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바로 이 시기에 새로운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희귀한 골동품 보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프랑스 딜러가 앤트워프에서 목걸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앙 부분에 크리스티나 티아라를 장식했던 진주와 동일한 3개의 진주가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논의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과연 티아라의 일부라도 다리에서의 치명적인 낙해서 살아남았을까요? 이 질문은 미답으로 남겨둡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때 사라졌던 장신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보석함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개인 소장품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의식 속으로, 문화 속으로, 대화 속으로, 예술 프로젝트와 유행 속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귀환은 경매에서의 단순한 환수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이야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티아라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시간의 강물이 그것을 쓸어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라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결국 장신구는 단순한 금속과 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 성격, 삶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왕비와 공주, 자선가와 배신자의 손을 거쳐온 이 티아라의 이야기는 박물관 진열장에 어떤 보존된 장신구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1967년의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앳된 크리스티나 공주가 절제된 거의 학생 같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그 티아라가 플래시 불빛에 차갑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드 엘리아스의 그림 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소피아 왕비가 오간자 베일의 그림자 속에서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희미한 빛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엘사의 필적, 가늘고 길게 뻗은 글씨가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랬듯이 아끼거라. 대중 앞에서가 아니라 너 자신 앞에서 말이다. 상속녀들의 기억 속에는 레온웨이 위의 보석이 아닌 할머니를 기리는 무도회에 착용하는 보석들이 소중히 남아 있습니다. 이 티아라가 스웨덴 왕실 여성들의 계보에 불어넣은 섬세하고 희미한 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수백 캐럿의 왕관과 육중한 캡, 반짝이는 휘장들 사이에서 그것은 마치 팀파니의 강렬한 울림 속 바이올린의 높고 투명한 한 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부재가 가장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뢰의 연약함에 대한, 소박함의 적절함에 대한 상기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플래티넘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씌워진 이야기들의 무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금은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석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강물은 흔들림 없이 보였던 많은 것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장신구가 영혼의 흔적을 남겼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깊은 만속 어딘가 진흙과 물고기, 찢어진 해초들 사이에서 진주가 여전히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 차갑고 밝게 여전히 숨쉬며 여전히 그것을 품위 있게 착용했던 이들의 온기를 기억하며 말입니다. 잃어버린 장신구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상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누락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야기는 진정한 전설에 걸맞게 고르고 정제된 10개의 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마지막 막이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예기치 않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세기 초부터 왕실 가족의 서신을 분류하는 일을 맡았던 한 스웨덴 민간재단의 기록 보관소에서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누군가의 필적으로 허가 없이 개봉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베르나도트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두꺼운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공주의 것이 틀림없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는 필적이었습니다. 날짜는 2014년 6월 18일, 도난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여겨진 수개월의 침묵과 미완의 이야기들 후에 말입니다. 다음은 그 편지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늘 물건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 보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티아라가 단순한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넘어 한 여인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를, 엘사를, 저를, 우리 모두를요. 제 꿈의 생각들과 제 생각의 꿈들을요.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상실이 곧 깨달음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가 사물에 정직할 때,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며 간직할 때 비로소 사물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이런 일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티아라를 좇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풀어놓았을지도 모르는 것을 찾습니다. 바로 기억, 충절, 그리고 여림을 말입니다. 누군가 언젠가 이 편지를 찾아내거든 부디 알아주십시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대지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허나 그녀는 시간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어이 그녀의 울림을 듣게 될 것입니다. 편지 아래에는 이니셜만 있었습니다. 흔한 직함이나 온전한 서명 대신 단 하나의 단어가 전부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이 편지야말로 하나의 원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창조와 기술, 진주와 상징에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무도회와 초상화, 그리고 상실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아리입니다. 이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숨결입니다.